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혜로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아침에도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시간 배움의 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주전 1500년에서 1100년 사이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성경으로 볼 때, 구약 성서로 볼 때 출애굽의 역사와 겹치는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후기 청동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의 역사를 살폈고요. 오늘은 이 주전 1500에서 1100년 사이의 근동 역사 중에서 성경과 가장 관련이 있는 나라인 이집트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이집트는 신왕국이라고 불리는 시기였습니다. 신왕국. 그리고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력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신왕국은 크게 세 왕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왕조, 19왕조, 20왕조인데요. 18왕조가 이집트를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한 왕조라면 19왕조는 여러분이 흔히 잘 아시는 람세스 왕조고요. 이집트 신왕국의 전성기를 이룬 왕조입니다. 그리고 20왕조는 이제 이집트가 이제 약해져가는 왕조가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왕조는 18왕조이고요. 출애굽의 연대를 보통 전통적으로는 1446년으로 봤습니다. 주전 1446년이 출애굽의 연대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연대를 1446년으로 보는 학자들은 모세가 대면했던 파라오들 중에 하나가 바로 18왕조의 파라오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여러분, 출애굽의 연대가 어떻게 해서 1446년으로 나왔는지 아세요? 혹시? 자,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인데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시기를 특정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데 그때를 즉위 4년, 솔로몬의 즉위 4년, 그리고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즉위 4년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하겠죠. 그게 996년이거든요. 996년이죠. 966년이죠. 966년. 거기다 480년을 더하면 딱 1446년이 나오는 거예요, 주전.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오랫동안 출애굽의 연대로 이해되어 왔고요. 최근에는 실은 이 의견보다는 한 세대 이후 1270년 13세기설, 다시 말해서 람세스 시대의 출애굽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론이 조금 더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룰 주제가 출애굽 연대에 관한 15세기설, 1446년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강의 내용을 잘 듣다 보면 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왕국 18왕조 이야기는요, 힉소스에 대한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힉소스는 이집트 말로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외국인.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 외국인을 아시아인이라고 불렀어요. 아시아인.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그 힉소스라는 사람은 실은 가나안의 셈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셈족. 이 가나안의 셈족이 주전 1650년에서 1550년까지 약 100년 동안 이집트 북부 지방을 통치했습니다. 이집트 북부 지방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그 100년 동안은 외래 왕조에 의해서 통치되었죠.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역사가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이집트라는 엄청난 나라가 가나안 셈족의 지배를 받다니. 그래서 여러분,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죠? 없었던 척 하죠. 없었던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역사 속에서는 이 힉소스 역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없었던 것처럼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 망각이죠. 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역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최근에 그 힉소스의 수도 아바리스라는 곳에서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발굴하고 싶었는데 이 도시는 물속에 있어가지고 발굴이 굉장히 어려웠다가 최근에 기술의 발달로 이제 물속 도시가 발굴을 시작했는데요. 이 도시가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이 힉소스 왕조의 몇 가지 특징들이 밝혀졌는데요. 첫 번째, 힉소스인들은 이집트 사람들보다 선박, 건조술과 항해술이 발달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고왕국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은 그 항해술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힉소스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박을 만드는 기술과 항해하는 기술이 있어서 힉소스 사람들이 어디와 교류하냐면 크레타 섬에 있는 미노아 문명과 교류합니다. 크레타 섬 하면 어디냐면 발칸반도 밑에 있는 섬이에요. 바로 그리스 문명이죠. 그래서 크레타 미노아 궁전에 힉소스 왕들의 이름이 새겨진 유물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힉소스의 수도 아바리스에서는 미노아 양식의 프레스코 벽화가 발견했어요. 미노아 양식의 프레스코 벽화. 그래서 이 힉소스 사람들이 저 멀리 크레타 섬의 문명과 교류했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아울러 이 사람들이 항해술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은 동시대에 테베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왕조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왕조는 분열 왕조였죠. 이들과는 전혀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7왕조, 토착 왕조의 입장에서는 외국 왕조가 지금 자기네 나라의 일부를 점령한 상태니까 당연히 교류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한편 힉소스 사람들도 굳이 그들과 교류하거나 그들을 정복하려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인장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자료 3을 한번 보시면요. 쇠똥구리 인장이 나옵니다. 쇠똥구리. 그러니까 쇠똥구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문양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상징해요. 부활을. 그래서 고왕국 시대 때부터 굉장히 인기 있었던 문양인데, 거기다가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간단한 축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쓰고, 어떤 신이 너를 도와주기를, 이런 식의 간단한 축문을 쓰는 형식으로 인장을 만드는데, 힉소스 사람들의 인장은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강 문자를 몰랐기 때문에 이름만 쓰고 그 주변에 축문 대신 기하학적 문양으로만 그려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 쇠똥구리 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장이 델타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그 이남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인장이라는 것은 관료들이 갖고 있고요. 관료들은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장은 실은 전역에서, 그 관료들이 움직이는 전 지역에서 발견돼야 될 정상인데, 힉소스의 관료들의 인장은 북쪽에서만 발견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쪽과는 전혀 교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힉소스인들의 특징은 세트를 숭배했습니다. 세트.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트는 나쁜 왕이죠. 오늘날 기독교로 따지면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트. 나쁜 신입니다. 그런데 힉소스인들은 세트를 숭배했어요. 그러면 이 힉소스인들은 악마 숭배자입니까? 사탄 숭배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은 그 이유는 세트가 사막의 신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실은 섬겼던 신 중에서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바알과 세트를 동일시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셈족들이 어떻게 이집트 델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이 가나안 셈족들이 군사적으로 침공을 해서 델타 지역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내러티브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억이 자료 1 보면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 보면 파라오가 늘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두렵건대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한번 점령당한 기억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침략설, 정복설 대신에 이민설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국이 어떻게 델타 지역에 섰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오랜 이민 역사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자료 2를 보세요. 자료 2번을 보시면 쿠눔호텝 2세의 무덤 벽화가 나오는데요. 쿠눔호텝은 주전 1800년대, 1900년대의 관리입니다. 중왕국 시대의 관리인데, 이 사람의 무덤 벽화를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턱 수염을 한, 비어드를 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고요. 수염을 하지 않고 턱 수염이 없고 피부색이 빨간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 남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오죠. 그래서 벌써 주전 1800년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로 잡을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집트는 당시 지역에서 최고의 나라였어요. 가뭄이 일어도 자연재해가 일어도 굶어 죽지 않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지역과 같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이집트로 내려오는 것이 당연했겠죠. 그리고 구약 성서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2번이나 이집트로 내려가려던 적이 있었죠. 심지어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가뭄을 피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민의 역사가 200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200년 정도 이민 역사 후에 이 북쪽 지방에서 이 가나안 셈족들의 나라가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된 이야기와 연결시키게 되는 거죠. 또한 히브리인들의 신은 사막의 신이죠. 이집트 사람들로 봤을 때 사막의 신이고, 또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는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바미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바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양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도도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43장 3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식사도 같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이질적이고 야만적이고 신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힉소스 사람들이 이제 쫓겨납니다. 17왕조의 마지막 왕들이 이집트로부터 힉소스를 몰아내게 되는데요. 세케넬레가 그 독립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세케넬레는 17왕조의 왕이었고요. 어느 날 북쪽의 힉소스 왕으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습니다. 편지 내용이 재미있어요. 내 연못에 하마가 떠드는 소리가 나를 밤에 자꾸 깨우니 조용히 시켜라 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두 왕은 8,000km 떨어져 있어요. 8,000km. 근데 8,00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연못에 하마가 우는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전혀 들릴 리가 없겠죠? 근데 이 말을, 네 옆에 있는 연못에 하마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시키라고 한다는 것은 뭐 하자는 얘기예요? 싸우자는 얘기죠. 그래서 힉소스 왕이 아마 남쪽의 이집트 왕조의 왕에게 좀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케넬레가 못 참고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전쟁을 나갔는데 아마도 이 전쟁에서 이 세케넬레가 17왕조의 이집트 왕이 졌던 것 같아요. 자, 자료 4번을 보세요. 자료 4번을 보면 그러니까 쳐들어간 남쪽 왕조의 왕의 미이라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료 4번에 보면, 자, 미이라를 모습 보면 두개골에 자상이 보이죠. 자, 법의학자들은 이 자상이 창과 도끼에 의한 자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결론이 뭐겠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왕이 죽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 미이라 증거를 보고 처음에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전쟁에서 죽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낙상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 더구나 그 세케넬레의 미이라의 팔은 전혀 부러지지 않았어요. 보통 전쟁에서 어떤 적군이 여러분의 두개골을 도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어떡하죠? 손으로 올려서 막지요. 그럼 보통 손에 골절이 함께 오거든요. 그런데 이 미이라 같은 경우는 손에 골절이 하나도 없어서 이 미이라가 처음 발견됐을 때 이게 진짜 전쟁에서 죽었을 증거인지 다른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받아들입니다.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세케넬레의 아들 카모세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통일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어서요, 네프르시라는 힉소스의 남부 도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수도까지는 진격하지 못하고 끝내 그 힉소스인들을 몰아내지 못했는데요. 이들을 몰아내고 이집트의 통일을 이룩한 사람이 바로 아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아모세. 이 아모세는 18왕조를
연 제1대 왕이 됩니다. 아모세는 힉소스의 수도를 함락하고요. 도망가는 가나안들을 사르헨이라는 가나안의 남부 도시까지 쫓아가서 그들의 세력을 완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아모세로부터 18왕조가 시작되는데요. 아모세는 엄밀히 말하면 실은 세케넬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집트가 다시 한번 통일을 했고 통일된 이집트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모세로부터 이제 왕조를 바꿔서 18왕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를 우리가 신왕국이라고 말하고요. 18왕조는 이집트를 제국으로 바꾸어 놓은 왕조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파라오의 목적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를 다스리는 게 목적이에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래서 투트모스 1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집트의 국경을 태양의 경로와 동일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노골적으로 전통적인 영토를 넘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를 우리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군사작전을 하게 됩니다. 자료 5번을 보면 이 신왕국 18왕조의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할 때 대충 그 표를 참조하시면 내가 어디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자료 5번에서 그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한 가문입니다. 한 가문. 투트모스의 가문이 18왕조를 대부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신왕국의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신왕국의 몇 가지 특징들. 자, 신왕국이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죠. 강력한 군사력 때문입니다. 이집트 군대에서 전차가 최초로 사용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집트 벽화 보면 전차 나오죠. 그러면 다 신왕국 때입니다. 그 전에는 이집트 군대에서 전차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전차는 두 필이 이끌었고요. 3명이 탑승했습니다. 두 필이 이끌었고 3명이 탑승했습니다. 그 히타이트 왕조도 전차를 사용했는데 거기서는 3필이 이끌었고 2명이 탑승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전차라는 것은 당시 엔지니어, 공학의 어떤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 전차를 만드는데 적어도 3가지 다른 종류의 나무가 사용되었어요. 밑바닥재, 바닥재, 그 다음에 바퀴를 이제 싸는 휘는 나무, 또 다른 나무의 종류였고요. 그 다음에 바퀴와 바퀴 연결하는 축은 가장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당시 어떤 목수공학의 어떤 최첨단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그 대신 이 전차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그 충격에 취약해서 자주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평지에서만 전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는 이제 평지에서도 돌 같은 게 있으면 전차가 부서질 수 있어서요. 늘 목수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목수들을. 그래서 밤에 쉴 때는 늘 목수들이 전차를 고치는 장면이 이집트 벽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사사기 1장 17절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장 17절에 유다 지파의 정복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산지 사람들은 쫓아냈지나 골짜기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차를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골짜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다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한, 유다 사람들이니까 남부고요. 이스라엘 남부고요. 유다 사람들과 가까운 골짜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골짜기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전차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전차를 사용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 이집트의 지원을 받아서 이집트 용병으로 참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집트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차 부대는 엘리트 부대였죠. 이집트의 전차 부대는 엘리트 부대여서요. 여러분이 전차 부대에 지원하고 싶으면 전차를 사야 돼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여러분 연주하고 싶으면 악기를 사야 되는 것처럼 전차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전차 부대는 그 대신 엘리트라는 사회적 신분이 주어졌고 또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봉급을. 그리고 전차 부대에 계급이 올라서 장군이 되면 때로는 정치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들 보면 전차 부대의 장이었던 사람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차 부대가 엘리트 부대라면 보병과 해병이 있었는데 뭐 보병은 일반 사람들이 구성이 됐고요. 해병 같은 경우는 전투 부대는 아니고 수송 업무만 맡았습니다. 부대를 나일강을 따라서 위아래로 옮기는 임무만 맡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자료 6번을 보시면 이세의 아들 8명 중에서 첫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 그렇지만 막내 아들인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자, 이 말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아들이 있어. 근데 이 아들을 출세시키고 싶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군대 보내야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군대 보내서 공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 중에서 3명, 처음 3명만 군대를 갔다는 것은 그 3명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아들이 뭔가를 할 놈들이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양치라 그랬죠. 양치는 직업은 실은 아무런 기대가 없는 자식에게 맡기는 거예요. 딸이나 아니면 좀 모자라가지고 세상에 내놓으면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제대로 살 것 같지 않은 그 아들에게 맡겨서 내가 옆에 두고 계속 노년까지 그런 아들만 이제 양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을 때도 아버지가 누구를 보여줘요? 큰 세 아들만 먼저 보여주고 다윗은 아예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는 게 출세의 지름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여성의 지위가 무척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에서 여성이 정치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 신앙국 시대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여성 이집트인들, 예를 들어서 하트셉스트라든지 네페르티티, 네페르타리, 타우스레트,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까지 다 신앙국 이후에 나온 여성 정치가 혹은 여성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그리스와 비교하면 쉬워요. 여러분 그리스 역사에서 여자 왕 나온 적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만 여성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의 정치적인 중요성을 강화시킨 사람이 아모세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18왕 중에 첫 번째 왕이죠. 아모세는 왕이 되자마자 할머니를 위한 피라미드를 자기 피라미드 앞에 세워주고요. 어머니를 위한 기념비도 세워주고 자신의 아내를 아문신의 여자 혹은 아문신의 아내라는 직함을 주어서 이집트 모든 신전의 재산을 관리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아내에게 대왕비죠. 상속녀라는 직함을 줍니다. 상속녀. 영어로 말하면 에어레스인데요. 에어레스. 상속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유산을 많이 받나 보다 생각할 텐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때부터 이집트의 왕위 계승 원칙이 바뀝니다. 왕위 계승 원칙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였죠? 장남에게, 장남승계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내가 왕이야. 그러면 내가 보통 여러 명의 아내를 두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난 딸이 왕위 계승, 딸이 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집트에서는 딸과 결혼한 남자가 왕위 계승해서 1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첩으로부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내가 본처로부터 딸을 낳았어. 근데 그 딸과 결혼한 남자가 있어. 사위가 있어. 그러면 누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위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세우는 것은 여자 속에 흐르는 로열 블러드예요. 여자 속에 흐르는 왕의 피지 남자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상속녀 계승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성의 정치를 굉장히 써줬고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장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강물에 띄어지죠. 근데 그 모세를 누가 처음 발견해요?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죠. 그리고 그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고 살려주죠. 근데 그때 그 이집트 공주가 얘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라오가 2살 이하의 히브리인은 죽이라고 명령하죠. 근데 그 명령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오 이외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어기면 문제가 되는데 그 딸이 히브리 사람 모세를 양자로 삼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 파라오의 공주가 이게 정의로워서 아무리 부당한 권력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했다.
이런 면에서 유대 정신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딸에게 굉장한 정치적인 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딸에게 굉장히 정치적인 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왕국 때는 여성의 정치적인 힘이 굉장히 세진다. 세 번째 이집트 신왕국의 특징은요. 아문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문신. 이것은 아모세를 이어서 왕이 된 두 번째 왕의 이름이 아멘호텝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호텝이라는 왕의 이름은 아문이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문이 기뻐하는 자. 이 아문신은 본래 테베 지역의 지역신이었어요. 로컬 디어티였어요. 지역신. 그런데 중왕국 때부터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더니 신왕국 때는 이 아문신이 거의 유일신이 되어버립니다. 유일신이. 기본적으로 이집트는 다신교죠. 아시죠? 다신교죠. 그래서 여러 독립적인 신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이집트 종교예요. 그런데 신왕국 때는 이 신들 간의 연합이 발생합니다. 신들 간의 연합. 그래서 신왕국 시대의 신들을 보면 하이폰으로 연결된 신들이 있어요. 하이폰으로.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도 아문, 호르, 아크티 혹은 아문 하라크티 혹은 아문 레 이렇게 하이폰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신이. 심지어 람세스 2세 때는 50개의 신이 하이폰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이게 이제 혼합 종교의 측면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신이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 있고 다른 신들은 그 신의 현현이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신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이 신들은 결국 다 하나의 신성의 표출이다라는 아이디어가 신학이 발생을 하고요. 그것의 정점이 18왕조에 들어가면 아문레 신앙에서 발생합니다. 아문레. 아문레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아문레다. 이게 이집트의 유일신의 이름입니다. 아문레. 그래서 아문이라는 신은 창조주 신이고요. 그리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주의 일부가 아니에요. 피조세계의 일부가 아닙니다. 피조세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비밀스러워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레라는 신은 이 피조세계를 지배하는 신이죠. 태양이 세상을 지배하듯이 지배하는 신이고 드러나는 신이에요. 그래서 레라고 말하지만 실은 레에는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문레라는 이름은 신의 초월성과 신의 가시성 혹은 신의 임재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개념이고요. 이것이 이집트 18왕조 이후에 유사유일신으로 역할을 합니다. 유사유일신.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창조주,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현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왕조에서 좀 재미있는 특징적인 왕들의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트모스 1세인데요. 투트모스 1세. 자, 투트모스 1세는 장군 출신입니다. 장군. 그러니까 왕족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상속녀 계승이론 방금 말씀드렸죠. 투트모스 1세가 왕이 되는데 어떻게 왕이 되냐면 여왕 아모세, 여왕이랑 결혼해서 왕이 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시대에도 실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왕위 계승 원칙이라는 것이 정립되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관행들이 공존했을 텐데 다윗이 사울의 딸들과 결혼해서 사울의 사위라는 직책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다윗이 왕위 경쟁하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될 때 미가를 데려오잖아요. 실은 다른 곳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여자를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른 거 없어요. 왕의 사위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사위라는 타이틀은 민심을 돌리는 데 굉장히 중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민심에 힘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투트모스 1세는 그렇게 이제 사위로서 왕의 사위로서 왕이 되고요.
그리고 투트모스 1세로부터 이제 시작된 가문이 18왕조의 대부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18왕조를 실은 다른 말로 하면 투트모스의 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투트모스 왕조. 그리고 투트모스 왕조에는 유명한 파라오들이 몇 명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트모스의 3세, 그 다음에 아케나텐, 2단왕 아케나텐, 마지막으로 투탄카문. 무덤으로 유명한 투탄카문이 다 이 투트모스의 가문에 속한 왕들입니다. 투트모스 1세는 기본적으로 영토를 굉장히 넓혔어요. 유프라테스 강부터 그리고 그 구스 땅까지. 전통적으로 구스는 다른 나라였는데 구스 땅까지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 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트모스 1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하면 장래의식의 개혁입니다. 장래의식의 개혁. 자, 투트모스 1세 이전까지 이집트 왕들은 피라미드에 묻혔습니다. 피라미드. 그리고 유명한 피라미드는 다 고왕국 시대 거죠. 중왕국 시대 이후의 피라미드는 벽돌로 만들어져서 다 지금은 흐느흐느 다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의 가장 단점이 뭐예요? 도굴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도굴. 왜냐하면 이 구조물 자체가 하늘에 솟아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왕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왕의 힘이 없어져가지고 나라가 잠시 힘들어질 때는 도굴꾼들이 가서 왕의 소장품들을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스 1세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도굴 못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장례전과 무덤을 분리했어요. 피라미드라는 것은 실은 장례신전과 그다음에 매장실의 어떤 복합단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장례전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추모할 수 있도록 세우고, 무덤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는 것이 숨겨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을 택한 곳이 오늘날 룩소르 건너편에 있는 왕가의 계곡이라는 거예요. 왕가의 계곡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왕가의 계곡에 묻힌 파라오들은 전부 다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입니다.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 왕가의 계곡. 그리고 왕가의 계곡에 그 무덤을 쓴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곳이 이제 포인트거든요. 실제로 투트모스 1세를 위해서 무덤을 건축한 건축가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이네니라는 건축가인데요. 이네니의 무덤 벽화에 보면 자신의 업적을 써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의 무덤을 건축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 무덤 벽화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건축하냐면 노동자는 외국인을 썼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건축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다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이네니 한 사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왕가의 계곡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얘기를 듣고 이게 성경과 좀 가장 관련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이에요. 이거는 뭐 검증받은 건 아닌데요. 자료 7번을 보시면요. 신명기 34장 6절이 나옵니다. 제가 영문을 일부러 인용을 해놨어요. 신명기 34장 6절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모세의 죽음과 매장에 관한 것인데, 거기 보시면 자, 모세를 묻었어요. 어디에 묻었냐면 계곡에 묻었죠. 근데 계곡이 그 베트페올이라는 도시 맞은편에 있는 계곡이고요. 근데 그 모세의 묻은 곳의 특징이 뭐냐면 No one knows the place of his burial. 그러니까 그가 어디 묻힌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힌 것이 모세의 매장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혹시 모세의 죽음과 매장을 왕의 죽음과 매장으로 묘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왕국의 왕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혔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구절이 그냥 모세가 어딘가 묻혔는데 그냥 아무도 모른다, 어디는지 모른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신왕국의 매장 관습을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묻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왕만 그렇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매장에 관한 성경 구절도 이 모세의 죽음을 왕의 죽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투트모스 1세는 정실 부인으로부터 딸만 가져요. 그 딸의 이름이 하트셉스투라는 딸이에요. 자, 하트셉스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자 이름은. 그 다음에 첩으로부터 아들을 낳아요. 첩으로부터 아들. 그런데 그 신왕국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권력이 굉장히 셌지만 여자가 왕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터부가 있었습니다.
참 특이하죠. 여성의 정치적인 어떤 참여를 인정했지만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은 터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투트모스 1세도 그 첩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그 정실분이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사촌이 아니지 형제죠. 배달 어머니가 다른 형제와 결혼을 해서 왕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투트모스 2세인데 투트모스 2세는 업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그 이유가 그 와이프였던 하트셉스트가 너무 정치적으로 액티브해서 기가 확 눌려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업적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 왕이 된 투트모스 3세가 실은 영웅왕입니다. 투트모스 3세가. 근데 투트모스 3세도 투트모스 2세의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이라서 또 상속력 이론에 따라서 하트셉스트와 낳은 딸과 결혼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투트모스 3세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됐을 때 어렸어요.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이 하트셉스트라는 어머니죠. 이제 양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지. 양 어머니는 또 정치적인 야망이 굉장히 강한 여자였어요. 하트셉스트가. 그래서 처음에는 섭정을 했어요. 이제 아들이 어린 왕이 됐으니까 섭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못 참고 너 왕 그만해 하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는 이집트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하트셉스트가. 그래서 하트셉스트가 유명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 여러분 이제 논문 찾으면 이것도 나오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모세를 건진 나일강에서 건진 공주를 하트셉스트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트셉스트. 그리고 하트셉스트가 파라오의 명령을 어겼는데도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기가 되겠죠. 파라오의 명령을 어겼는데도 살아남았잖아요. 모세를 키웠잖아요. 그 이유는 곧 그 사람이 왕이 돼버려요. 곧 그 여자가 왕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20년 다스리다가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이제 모세와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로 이제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설일 뿐이에요. 설이고 실은 저도 그렇게 개연성이 높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집트 역사는 이게 팩트고요. 이 팩트로 봤을 때 어떤 출애굽 이야기의 정황적인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냥 꾸며진 이야기는 아니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굉장히 그런 개연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투트모스 3세는 이게 잠시 폐위가 되고요. 하트셉스트가 왕이 되는데 실은 하트셉스트가 이집트를 20년 다스리는 여왕이었지만 19세기까지 하트셉스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트셉스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투트모세스 3세가 왕이 됐을 때 어머니의 흔적을 역사에서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한때 여왕이 다스렸다라는 흔적을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하트셉스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19세기까지 없었어요. 심지어 샹폴리옹이라는 프랑스 학자도 몰랐어요. 샹폴리옹은 성강문자 해독한 사람이거든요. 이 샹폴리옹이 성강문자 해독하고 그다음에 이집트로 여행이 아니라 그 답사 갔을 때 카르나게에 있는 여러분 저기 자료 보시면 9번 보면 그 토트 신이 하트셉스트에게 그 관제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료 9 보면 그 하트셉스트의 그 그림이 지워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 자료 9번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이름도 지워져 있죠. 이렇게 다 지워버렸다라는 얘기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지우지는 못했고요. 자료 10번을 보면 이 카르나게 레드체플에 있는 벽화인데요. 샹폴레옹이 처음 이 벽화를 발견했을 때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벽화를 보면 배의 뒷모양이 보이시죠? 사람들이 배를 들고 가는 게 이 배가 아문 신의 배입니다. 우세르 하트 아문이라는 성스러운 배고요. 축제 때 오페트 축제 때 이 배 위에 아문 신의 신상을 싣고 카르나게에서 룩소르까지 행진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축제 때 그 배의 선봉에 배 바로 뒤에 2명의 파라오가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파라오는 샹펠룡이 잘 아는 파라오예요. 투트모스 3세, 영웅왕 투트모스 3세. 그런데 투트모스 3세 앞에 있는 파라오는 모르는 사람.
어떤 파라오이길래 투토모스 3세보다 더 우위에 있는가, 위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트셉스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트셉스투가 하트셉스투가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트셉스투가 남장을 했어요. 남장. 나중에 이제 그 이집트에서도 여왕이 나오긴 하는데 남장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하트셉스투는 남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나오죠. 아래 보면 그 호루스가 있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하트셉스투인데요. 하트셉스투 보면 완전히 이집트 남자인 모습이죠. 그래서 하트셉스투가 남장을 하고 다스린 것 같아요. 자, 하트셉스투는 왕이 된 다음에 몇 가지 재밌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문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문의 아들. 보통 파라오는 레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파라오는 레의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인데요. 이 하트셉스는 자신을 아문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이야기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침실에 아문신이 깃들어서 어머니가 아문신의 씨를 잉태해서 낳은 것이 자기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 주장이 그 하트셉스투의 장례전 벽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 11번입니다. 실은 벽화 자체는 굉장히 더 내용이 많은데요. 핵심적인 것만 2개 가져왔습니다. 자료 11번에. 자료 11번의 왼쪽 그림은요. 아문신과 그 다음에 하트셉스투의 어머니가 그 신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아문신이 앙크 사인, 생명 사인을 어머니 입에 가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이 첫날 밤을 치른 아문신이 창조신 쿠눔과 헷켓에게 자, 하트셉스투를 만들어라 명령을 하자 쿠눔이 도공의 물레에서, 그러니까 도공 아시죠? 도공의 물레에서 하트셉스투와 그의 칼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확인이 잘 안 되시겠지만 이 빨가벗고 있거든요. 이 도공에 있는 하트셉스투가. 근데 남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남자로. 그래서 하트셉스투는 전통적인 파라오의 호칭인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 아문의 아들로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본인의 어떤 권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실은 하트셉스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투트모스 3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트셉스는 20년간 다스리다가 이제 죽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는데, 투트모스 3세는 실은 이집트 역사를 할 때 꼭 나오는 가장 유명한 영웅왕입니다. 이유는 군사적인 어떤 업적 때문에 그래요. 하트셉스투가 다른 것을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쟁을 안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 전쟁에서는 왕이 선봉에 쓰는 것이 전통입니다.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트셉스투가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군대는 있었는데 개점 휴업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왕들이 정복해놨던 가나안의 왕들이 다 반란을 합니다. 이제 보니까 이집트가 약해진 것 같아. 그래서 조공을 안 바치고 반란을 해요. 그리고 투트모스 3세는 왕이 되자마자 I'm gonna make Egypt great again. 이집트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가나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한 전쟁이 그를 전설로 만드는 전쟁이 되는데, 그게 무기또 전투입니다. 무기또 전투. 자, 무기또 전투는 나중에 람세스 2세의 가데스 전투와 더불어 전쟁사에서 회자되는 전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명랑해전,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과 같이 전쟁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무기또 전투와 람세스 2세의 가데스 전투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전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한 2만 명 정도의 군대를 보병을 동원합니다. 2만 명 정도 보병을 동원하는데 어느 길로 가냐면 해안도로를 따라갑니다. 가나안 지역의 해안도로, 블레셋이 살던 그 해안도로를 따라가는데, 당연히 이집트의 주력 군대는 전차였기 때문에 평야를 가야 됐고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도로가 넓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여행하면 이제 쭉 가나안
가나안의 해안을 쭉 따라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가나안의 반란자들이 무깃도라는 곳에 모여 있어요. 직결해 있어요. 이집트와 항전을 하기 위해서. 자, 자료 12번을 보세요. 무깃도가 어디냐면 그 중간 부분 보면 이스라엘 밸리라고 써져 있는데 보시죠. 노란색 부분 중간에 딱 그 산과 산을 가로지르는 계곡 있죠. 그 계곡 초입에 무깃도가 있습니다. 초입에 무깃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밸리는 해안도로를 따다가 내륙으로 진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도로가 이스라엘 밸리예요. 그래서 모든 이집트 군대는 언제나 오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이스라엘 밸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거의 모든 중요한 전투는 다 이 이스라엘 밸리에서 다 열렸어요. 이스라엘 밸리에서. 그리고 그 초입에 있는 무깃도이기 때문에 실은 여기가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직결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군대가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무깃도로 바로 정면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것이 전통적이었고 또 이집트의 군대의 규모와 전차 부대의 운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트모세 3세가 기발한 전술을 핍니다. 자, 아루나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자, 지도를 보시면 무깃도 아래 아루나라가 보실 거예요. 아루나. 그 십자라고 표시는데 아루나라는 곳을 도착했을 때 해안도로를 따라가지 않고 샛길로 군대를 뺍니다. 샛길로 군대를 빼서 무깃도 후방으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술이었어요. 그래서 장군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왜 위험한 전술이었냐면 좁은 샛길은 군대가 일렬로 가야 되잖아요. 일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정보가 새가지고 하면 이건 전멸되는 거예요. 이 일렬로 가는 군대는 처부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아루나에서 출발해서 한 줄로 가서 움직이면 그 선봉대가 그 새끼를 빠져나올 때쯤이면 후방대는 비로소 아루나를 출발할 정도로 굉장히 좁고 좁은 길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위험한 길이어서 투트모세 3세의 장군들이 다 반대했는데 투트모세 3세가 나는 레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밀어붙여요. 그리고 결과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승. 그래서 투트모세 3세는 이 무깃도 전투로 지금 전쟁사에서 영웅이 되고요. 이 이후로도 계속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정을 가서 18년 동안 원정을 가서 이집트의 영토를 그 미탄이라는 대국과 국경을 맞서게 해서 투트모세 3세 때에 이집트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 나중에 이제 람세스도 나오지만 투트모세 3세만큼의 영토밖에 못 차지합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3세는 이 군사적 업적이 굉장히 컸고 그렇습니다. 뭐 남부에 가서도 전쟁을 해서 업적을 세우는데요. 뭐 오늘은 그 얘기까지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지금까지 실은 우리는 신왕국을 제국으로 키워낸 18왕조의 초기 왕의 역사를 살폈는데요. 이 역사는 모세의 출생과 출애굽의 역사와 종종 연결됩니다. 특히 이제 hatshepsut를 모세를 구원한 그 파라오로 이해하는 논문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 연대를 15세기로 보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여러분과 얘기한 내용들이 출애굽 연대 1466년 이 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개연성 있는 이야기들이 출애굽에 나온다라는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들이 오랜 이민을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적인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무덤을 놓는 관습,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전차를 최초 사용한 이집트 군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출애굽에도 전차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이 출애굽 이야기가 어떤 학자들은 다 꾸며서 후대에 완전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역사적 고증에 있어서 비교적 잘된 이야기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네네. 네네. 모세라는 이름이 네. 보통 보면 이제 무슨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와 이제 18왕조와의 이제 정학적인 그 얘기를 다 끼워 맞출 수 있는 여지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있는데 그 모세라는 이름이 결국 18왕조 왕들의 이름에서 기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모세라는 맞아요. 네. 책자부터 그 전에는 모세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죠. 네네. 그럼 결국은 모세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기원됐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신학적으로 질문인데, 네. 그 아문네라는 신이 결국은 유일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슈도라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네, 네, 네. 근데 여태까지 이제 신학적으로 유일하게 고대 사회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 결국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지방에서 결국은 이들이 18왕조 시절에 새로 생긴 이런 아문네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을 배운 게 아닌가. 네, 네. 그 증거로 이제 그 가나안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네. 백성들이 이제 그 동요하자 아론이 이제 금부치들을 갖고 앞에 신상을 세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국 지금 그 교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집트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문네의 신앙, 아문네가 결국 다양한 잡신으로 다 현현하잖아요. 네. 그 현현한다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금송아지가 결국 아문네의 현현이다. 네. 결국 아문네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 모세라는 이름이 이제 구약 성경 보면 이제 어원이 히브리어에서 나옵니다. 건져내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마샤라는 히브리어가 실제로 건져내는 얘기고, 그 마샤를 분사로 읽으면 모세거든요. 건져내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그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 이름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실제로 보면 실은 모세라는 이름이 나타라는 이집트에서 나왔거든요. 나타. 그래서 파생적으로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이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세가 실제로 원래 이집트 이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약간 되게 논쟁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유일신 사상이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만의 고유한 사상도 아니고, 네네, 그건 맞습니다. 네. 18왕조의 이집트에서도 네. 그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이 네.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집트를 얘기할 때 순 다신주의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새로운 신관이라는 것이 하나의 신, 보이지 않는 신, 알 수 없는 신이 현현들이 그런 잡신들이고, 네네. 실제로는 그 보이지 않는 신성은 하나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믿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맞아요. 실은 우리가 유일신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만 생각을 하는데, 실은 고대 근동의 종교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유일신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문네 신앙이기도 하고, 실은 그 전에 그 동시에 아케나텐의 아텐 신앙도 유일신교였고요. 그다음에 아시리아의 아수르 종교, 그다음에 바빌론의 마르둑도 거의 유사 유일신교에 근접하는 어떤 발달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교 이렇게 단수로 말할 것이 아니라 유일신교들이라고 말해야 할 정도로 이제 여러 개가 있고요. 그러면 다 유일신교가 좀 특징들이 다르니까 좀 이제 그들의 관계를 이제 보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이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